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대학장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과학기술대학 소속 유일선 교수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자체를 저 역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유일선 교수님은 규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국 성서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해 드리면, 자, 이동통신 및 모바일 인터넷 보안, 보안 프로토콜, 정형화 보안 검증 등의 분야가 되겠고요. 현재 과기정통부 5G 보안협의회 기술분과장, 한국정보보호학회 5G 보안연구회 회장,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5G 보안 분야에서 아주 매우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 주제는 독립형 5G 인증과 보안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유일선 교수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매우 너무 몸둘 바 모르겠는 그런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영진 학자님의 소개를 필두로 해서 제 강연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독립형 5G 네트워크의 인증과 보안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예, 오늘 저는 그 5G 독립형 5G 네트워크의 인증과 보안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강연은 크게 이제 4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5G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5G 핵심 기술, 그리고 5G의 보안 구조, 그 다음에 5G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연의 대상자가 완전 보안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첫 번째 두 파트, 5G 혁명과 5G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좀 분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보안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연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 5G 혁명입니다. 그래서 5G 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동통신의 이제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1세대부터 쭉 진행하면서 현재 5G까지 와 있고 6G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음성과 아날로그 형태의 이제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2세대부터는 디지털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졌고, 3세대부터는 이제 영상, 그 다음에 4세대는 동영상, 5세대,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상현실이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IoT, 홀로그램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6G에서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지능형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이렇게 콘텐츠 형태로 간단하게 명명을 여기서 내렸는데, 3G 때는 이제 멀티미디어 음성, 문자, 그 다음에 4G 때는 실시간 동영상, 멀티미디어 음성 문자, 5G에서는 이제 추구하는 것이 가상현실과 사물 인터넷, 6G에서는 만물 지능 인터넷. 이러한 기술의 이제 이러한 목표로 이제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통신의 진화는 3GPP라고 하는 기구에서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3GPP에는 여러 개의 워킹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SA3라고 하는 워킹 그룹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동통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먼저 새로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나오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요구사항이 이제 먼저 정의가 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이동통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LTE 때는 IMT Advanced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먼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족하는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LTE Advanced 4세대 이동통신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5G 때도 이제 IMT 2020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이제 정의가 됐고 그것을 만족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제 각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면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는 1GBps다. 그 다음에 피크 데이터 레이트는 20GBps.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은 감내할 수 있는 지연 시간은 1ms. 그 다음에 이동 중에 그 500km/h 그래서 시간당 뭐 시속 500km. 그 다음에 1평방미터당 10의 6승계의 연결. 그 다음에 그 1km 평방당 그 초당 그 다음에 10TB의 데이터의 볼륨 이런 식의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네트워크 이제 지금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광고에서 이제 5G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나왔던 게 3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그래서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5G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이제 이렇게 3초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3초를 다시 한번 보면 초고속 대용량 통신. 그래서 이제 얘는 최대 20GBps 및 일상적으로 100Mbps 속도가 가능한 고속성. 그다음에 1만 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 수용 가능한 대용량. 그래서 얘를 통해서는 4K, 8K 고화질의 이제 영상, 홀로그램,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키워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LTE 때 비교해서 20배의 이제 속도가 이제 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초저지연, 고신뢰 초저지연이라고 해서 초저지연은 이제 응답 속도가 1ms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그래서 이동간 제로 중단을 실현하는 높은 안정성을 이제 표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초저지연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공장 자동화. 공장이 이제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런 신뢰되고 그다음에 초저지연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5G 그 특화망 사업 1호 사업자가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이제 자기네 그 사옥에다가 5G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브레인리스 로봇이에요. 그래서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로봇이 그 현재 로봇 속에 그 컴퓨팅하는 장치가 없고 인근의 서버에서 있어요. 서버가 로봇들을 위해서 컴퓨팅을 해주고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로봇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되려면 초저지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1ms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연 시간을 이제 그 고민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량 연결, 초연결. 그래서 이거는 1km 평방당 100만 개의 기기가 연결이 돼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딩, 물류.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나 이제 스마트 빌딩은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탁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도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초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요 3초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5G인데 이제 요거는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5G는 사실 제가 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약간 올드 패션이 됐고요. 이제 6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5G 연구한다 그러면 연구과제 따기 요새는 힘들어요. 6G 얘기를 좀 넣거나 아니면 5G 비욘드 혹은 5G 어드밴스드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6G에서는 요 3초에다가 3가지 초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성능, 그러니까 6G에서 이제 6개 이제 초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초성능,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초정밀, 초대역. 그래서 여기에 맞게 뭐 완전 자율차, 뭐 공중해상 자율비행, 무인 완전 자동 연결, 초현실 가상 서비스, 초실감 원격 진료, 안전한 6G 융합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 6초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대응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이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G가.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이제 대학생들 저학년들 계시면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을 준비해두고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G랑 6G를 이제 그 비교하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속도는 1TBps고 6G가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속도는 1GBps고 지연 시간은
100 마이크로세컨이고 네트워크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부분 지능화인데 6G에서는 AI 기반의 지능화다. 그래서 이제 그 6G는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G, 그러니까 5G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5G의 이제 상용 서비스가 어떤 식의 시나리오로 나왔는지 이제 잠깐 되짚어 보면요. 그 1918년도에 이제 서로 각국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최초의 5G 네트워크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도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긴장하고 있었고 각 나라가 다 그랬는데 미국이 선수를 쳤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의 기습이라 그러는데 2018년에 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 LA,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4개의 도시에 세계 최초의 상용 5G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 300Mbps고 최고 1GBps. 요게 이제 1GBps 지원한다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5G를 이야기하는 기준인데 요거를 지원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고정형 허브 기기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셋탑박스 같은 걸 설치해주고 거기서 와이파이가 1GBps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5G 최초로 시작했다고 이제 하는데 목소리가 큰 쪽이 이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제 막 인정하는 분위기를 갖고 이때 2018년 12월쯤에 우리나라도 깜짝 놀래가지고 12월 1일 때 이제 5G 모바일 동글, 그러니까 이동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5G B2B 상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동성을 지원하진 않아요. 그냥 무선 1GBps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동성, 그러니까 모바일 동글을 이제 제공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바일 라우터 이렇게 대여하신 분들 저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모바일 라우터가 5G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B2B고 대민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B2B였었고 그 다음에 2019년 4월 3일 오전 11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습적으로 이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랑 미국 버라이즌이랑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서로 눈치 보면서 최초의 상용 서비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상용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 12월 달이라 그랬어요. 2019년 12월 달쯤에 11월 달쯤에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 버라이즌 쪽에서 심상치 않은 막 그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4월 3일 날 11시에 터뜨린 거예요. 이 서비스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통 3사가 갤럭시 S10 5G를 지원하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 쪽, 특히 독일 이동통신 쪽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욕을 먹었대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갔는데 이게 무슨 5G냐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다는 이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서로 속도에 급급하다 보니까 완벽한 의미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저기 호평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걸 최초의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여하튼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동통신을 선도해 나가는 건 확실하게 사실이고 적어도 상용 서비스 쪽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5G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난 스탠드 언론과 스탠드 언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타이틀에 보면 독립형 5G라고 얘기했는데 저 비독립형 5G랑 독립형 5G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창기에 이제 4G가 이미 이렇게 성숙된 기술로 존재를 했어요. 여기서 이걸 갖다 5G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9년 이제 4월에 발표했던 그 5G 상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걸 속도감 있게 빠르게 상용 서비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5G의 새로운 신기술들, 그러니까 코어망이나 이런 데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갖다가 다 구현한 것이 아니라 그 코어망 쪽은 그 4G의 코어망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대로 가져가고 무선 쪽 기술만 5G,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속도 빠른 무선 그 매체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난 스탠드 언론, 그러니까 종속형 5G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어망 기술은 다 4G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쪽만 5G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타팅이 됐고요. 그게 이제 그 표준의 릴리즈 15에 이제 따르는 건데, 이러고 나서 이제 곧 이제 스탠드 언론, 독립형 5G,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어망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표준에 따르는 그런 망으로 바꾸겠다, 독립형 5G로 바꾸겠다고 곧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여지껏 그 스탠드얼론은 그 구현이 되지 상용화되지 않고 그냥 난 스탠드얼론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 LTE의 코어망을 죄송합니다. LTE의 코어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무선망 쪽에서 그 지노드비라고 하는 5G 그 무선망 기술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어 쪽,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그 통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위한 통신이 필요한데, 좀 더 이제 개선된 난스탠더론 그 구조는 이런 이제 제어부랑 사용자 트래픽, 그 사용자 평면부가 나누어져서 이제 좀 더 분산형으로 이제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만나는 5G는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통사 쪽에서는 요금 인상의 커다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이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술이 좀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 5G 독립망에 대한 5G 진짜 제대로 된 5G 기술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5G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 특화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5G 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용망이 아니라 이제 뭐 국민대학교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네이버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이제 사설망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름을 멋있게 붙여서 특화망, 요새는 이음넷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적극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면서 5G 독립형 5G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랑 관련된 기술을 이제 활성화하고 선도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흐름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5G 특성화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저는 이제 5G 쪽 관련된 연구자로서 이제 5G 특화망이 성공하기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G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안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는 보안의 키워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이동통신에 대해서 관심 있고 5G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G로 오면서 이제 가상 네트워크라는 말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말이 이제 전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LTE 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였는데, 5G 쪽에서는 가상 네트워크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5G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줄여서 NFV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SDN이라고 있는데, 이 NFV와 SDN을 이 두 기술을 클라우드와 함께 혼합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SDN 기술은 이제 범용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 속 자체에 이제 제어부랑 전송부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트랑 제어 컨트롤하는 파트가 같이 있어가지고 각각 기계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되면 이 제어부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장비는 단순하게 명령을 받으면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장비가 돼요. 그래서 그 제어부가 이제 범용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어부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쉽게 유연성 있게 고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인데, 이게 5G에서 이제 코어망을 제어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갖다가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를 좀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각각의 장치를 갖다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왼쪽처럼 이렇게 장비들이 존재했었는데, 5G 쪽에서 가면 커다란 서버 풀만 있어요. 서버 풀이 있고, 그 다음 서버 풀 속에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그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가 돌아가는데, 그 위에서 기존에는 각각의 물리적 장치였던 것들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화 돼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5G인데,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가상 네트워크화가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돼요. 그래서
그 실제 5G 네트워크에서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실제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가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해가지고 각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여러 개 존재해서 어떤 네트워크는 고속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어떤 네트워크는 초연결, 그러니까 뭐 그 평방 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그 지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가 네트워크 슬라이스라고 하는 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LTE 때는 4세대 때는 이제 망이 하나였어요. 망이 하나였는데 5G로 오게 되니까 아까 3초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개의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초고속일 때는 통신과 인터넷이고, 그 초연결일 때는 물류, 농업,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 초저지연일 때는 자율주행, 뭐, 공장,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4세대 때처럼 물리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을 다 영어로 그레이스풀리하게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만족하려면 4세대 때로 보면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G로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즉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가상의 여러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트워크 슬라이스인데 실제 자원은 하나예요. 물리적 자원은 하나인데 그거 예를 들면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 자원 중에서 속도가 빠른 부분을 얘한테 많이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상 네트워크한테. 그럼 얘는 속도가 빠른 그 응용들을 서비스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매시브 IoT는 이제 많은 연결을 지원하는 자원을 얘한테 좀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얘는 그거와 관련된 응용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지연은 이제 저지연을 갖다가 지원하는 자원을 얘한테 더 많이 분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얘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자원을. 공유를 해서 특성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여러 개 보이게 하고 그러면 응용 쪽에서는 이제 자기의 가장 잘 맞는 네트워크를 찾아서 그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스 5G의 이제 핵심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실제로 5G 상용 쪽에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6G에서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 기술인데 요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 줄여서 MC라고 하는데 요 기술이 이제 요새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중앙화된 클라우드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다 근접한 즉 네트워크 엣지로 트래핑 및 서비스 컴퓨팅을 이동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 서버 같은 경우에 비디오 서버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면 우리나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서버로 가서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넷플릭스의 그 비디오 서비스를 갖다가 그 서울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컴퓨팅을 중앙에서 그 사용자에게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이 이제 MBC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코어 클라우드로 전송한 대신 네트워크 엣지에서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6G에서 얘기하는 만물 지능의 그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AI 컴퓨팅이 인공지능 컴퓨팅이 우리 옆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6G에서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MEC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단축되고 고대역폭 응용에 실시간 성능이 제공 가능하다. 그래서 넷플릭스 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일반 정송 방식은 이제 인터넷을 떠나서 저기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죄송합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콘텐츠를 받아오지만 그 MEC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각 8개 구역 우리나라 전국을 나누면 8개 구역이잖아요. 각 권역별로 있는 엣지 서비스가 있고요.
혹은 이제 기지국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엣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제 MEC 서버가 있으면 클라우드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치돼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내가 충청도 가면 충청도에서 그 충청도에 있는 저 MEC에서 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이 내 주변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브레인리스 로봇 같은 경우도 컴퓨팅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로봇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북악정 같은 식당 가면 막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해주잖아요. 근데 그 로봇은 자체적으로 제어 컴퓨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로봇이 막 10대가 동시에 돌아다니고 20대가 동시에 돌아다니게 되면 걔네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제하고 동기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로봇에 있는 모든 컴퓨팅 기능을 싹 빼버리고요. 그거를 근처에 있는 요 엣지 클라우드 서버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얘네들을 위해서 다 컴퓨팅한 다음에 명령을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그 로봇은 바로 옆에서 받아서 그대로 처리하는데 이제 거기에 5G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죠. 초저지연 뭐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MEC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옆에서 갑자기 홀로그램이 뜨면서 비서가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봐줘 그럼 얘가 옆에서 막 알아봐 주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가장 극도로 발전된 거죠. 우리 옆에 엣지 컴퓨팅이 있어가지고 AI 컴퓨팅이 내 옆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면 바로 옆에서 계산해줘서 바로 대답해주고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애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PC에서 웹을 접근했었잖아요. PC에서 웹 브라우저 쓰고 그 PC에서 접근하다가 애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앱이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PC를 더 이상 안 쓰고 스마트폰을 쓰게 됐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랑 유사하게 이제 독립형 5G, 그러니까 5G 스탠드얼론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트워크 슬라이스랑 가장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MNIC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래서 그냥 얘네 도움 없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텔코 융합형이라고 이제 제가 붙였습니다. 텔코 융합형 차세대 응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 너무 길다고 막 불평을 듣고 있었는데 유럽 애들이 5G 네뎁이라고 그냥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뎁이라고 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어플리케이션 아까 얘기한 대로 5G 가상 네트워크랑 찰떡같이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가상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뭐 초연결 이걸 갖다 최대한 활용하면서 MNIC 옆에서 MNIC랑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할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더 고도화될 거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오면서 이제 우리 삶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5G 네뎁이 등장할 것이라는 게 이제 예측인데 이건 5G에서는 안 오고요. 6G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카피 중에 나를 알아주는 커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주는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는 클라이언트 쪽에 대변역이 일어났다면 이제 5G가 더 성숙되면 서버 사이드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차세대 융합형 이제 그 응용의 등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5G에 대한 혁명, 5G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5G의 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좀 기억하시고 스탠드얼론, 난 스탠드얼론이 어떤 것들이다 뭐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5G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5G 보안은 이제 그 3GPP의 SA3 워킹 그룹에서 주도합니다. 그쪽에서 5G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5G 보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표준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을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이제 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서가 33.501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 그
5G 아키텍처에서 보안에 대한 구조를 갖다 정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키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문서를 이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시작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5G 이제 이게 도메인인데 여기서는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5G는 크게 5G 네트워크는 크게 이제 코어망이랑 그 다음에 무선망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여기서 AN이라는 거는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 즉 무선망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SN과 HE는 이제 코어망이에요. 이제 코어망인데 코어망은 두 개로 나뉩니다. 홈 인바이런먼트랑 서빙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홈 인바이런먼트는 그냥 코어망의 코어망, 그러니까 완전히 헤드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딱 한 곳에 존재하고 이 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 컴포넌트, 네트워크 펑션들이 여기에 배치가 돼요. 특히 중요한 게 뭐 인증 쪽이라든지 사용자 관리 관련된 부분이고, 이 서빙 네트워크는 이제 KT로 보면 8개의 권역에 존재해요. 각 도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도마다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코어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코어망이 이제 무선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 그 단말과 이제 그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엠니라고 하는 게 이제 모빌리티 이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에서 5G 이동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동 단말이 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어망에 접속을 한다라고, 이 코어망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어망을 거치진 않고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직접 어플리케이션이랑 트래픽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게 유심칩이 있어요. 5G 때도 우리 유심칩 다 거기 개통할 때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6G 때도 이제 이 유심칩이 이제 존재하고, 이 유심칩이 이제 보안의 핵심이 됩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5G가 이제 새롭게 됐는데 5G 보안의 특징은 그럼 뭐냐라는 걸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5G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G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 융합형 네트워크 최초에, 5G 이전까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어플리케이션을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동통신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이통사들도 그렇고 관련된 업자들이 5G를 그 좀 더 어플리케이션 융합형으로 만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창출하려고. 그래서 이제 5G의 핵심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가상 네트워크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융합형 네트워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인증해서.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5G에서는 이제 인증이 딱 LTE에서는 EPS 아카라고 하는 인증 프로토콜이 딱 하나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단말이 그 이동통신망에 인증받는 방식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5G로 오면서 두 개의 이제 그 필수적인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그 구조를 도입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EAP라고 하는 이제 그 여기 인증 프레임워크인데,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이라고 하는 이제 인증 프레임워크인데, 이 속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이고, 이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들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EAP를 따르는 인증 프로토콜이 있다. 그러면 걔를 여기다 장착하고 5G에서 그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서 내 단말이 인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네트워크에서 포용하겠다라는 거로 이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심 카드에서는 이제 인증을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가 우리가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패스워드, 뭐 비밀키 이런 건데, 그런 자격증명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자격증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인증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쪽으로 이제 유연성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가장 그 혁명까지는 아닌데 가장 큰 그 개선은 뭐냐면, 프라이머리 어센티케이션과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 두 가지 어센티케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딱 키면 여러분들의 단말이 이동통신과 인증을 맺는 건 프라이머리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요 인증 프로토콜의 관심은 뭐냐면, 그냥 이 이통망에 접근하도록 그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 정도 단말인지 확인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이동통신과
그 유기적으로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 국방이다. 아니면 뭐 의료다. 병원망이다. 이럴 경우는 단순히 이거 유심칩에 있는 그 키 갖고 인증하는 것 갖고는 못 믿어요. 그럴 경우는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에서 더 강화된 인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인증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이 나왔고, 얘는 뭐냐면 밀접하게 네트워크 슬라이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인증이 있고, 프라이머리 어센티케이션은 그 필수적이고,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은 옵셔널,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LTE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키게 되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의 ID 값을 코어망에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 ID 값을 우리가 임시라고 하는데, 처음에 클 때 이제 그 ID 값이 LTE에서는 그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의 평문으로 지나가요. 평문으로 지나가니까 그 네트워크를 도청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프라이버시가 깨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거 봐봐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스마트폰을 든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그냥 감수했어요. LTE 때까지는. 그런데 5G에서는 그걸 이제 5G 보안 전문가들은 그걸 못 보겠죠. 그래서 그 임시값을 갖다가 암호화해서 전달합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을 막읍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프라이버시 개선 방안인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사용자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 아이디인데 수피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요소, MCC, MNC, MSIN이라는 값이 있어요. MCC는 국가 코드고 MNC는 이통사 코드고요. 그 다음에 MSIN이 이제 내 스마트폰의 실제 아이디 값인데, 이 아이디 값을 이제 암호화해서 보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하는 방식이 이제 그 공개키 암호화 기반의 이제 타원 곡선 DPL만 알고리즘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유심칩에서는 그걸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야 돼요. 5G 유심칩은.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난스탠더로는 그냥 LTE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낀 건데, 5G 독립형으로 가면 유심칩부터 바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5G 스마트폰에는 그 공개키가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홈 네트워크, 그 이통사의 공개키가 저장돼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키를 만들어서 그 그 아이디 값을 보호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 새로운 이제 이걸 복호화해서 얘가 누군지 알아내는 새로운 기능의 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해요. 걔를 우리가 SIDF라고 해요. 그래서 SIDF가 코어망에 존재해서 암호화된 아이디가 들어오면 걔를 복호화해서 얘가 누군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펑션이 이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5G에서 새롭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인증이 이제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암호돼서 전달된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그 5G 네트워크 구조인데, 지금 저기 잠깐 제가 시간을 확인하면 약 10분 정도 남아서, 뭐 이왕에 된 거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어망이 존재한다 그랬죠. 5G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무선망이에요. 지금 단말은 안 보입니다. 여기가 무선망이고, 여기가 N3IWF랑 CU 요게 이제 무선망이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랑 하늘색이 코어망인데, 요 노란색이 아까 얘기한 대로 권역별로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코어망, 서빙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 하늘색은 이제 딱 하나 있는 거, 전국에. KT는 해화동에 있대요. 그래서 요게 국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펑션으로 구현돼요. 5G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예요. 이제 그 컴포넌트로 구현이 돼서 F자 들어가는 건 다 그런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UDM이라고 하고 ARP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둘이 보통 이제 같은 컴퓨터에서 존재하면서 얘 둘은 이제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그 네트워크 장비라고,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에 그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속에, 유심칩 속에 비밀키 K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K 가지고 인증받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 K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요 UDM과 ARPF 여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자가 암호화된 ID 값을 제시하면, 여기서 걔를 여기에 이제 SIDF가 그걸 복호화해줘서, 그래가지고 얘가 누군지 알려주면 얘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랑 코어망 사이의 인증을 이제 인증 프로토콜을 가동시켜서 인증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고요. 그다음 이제 AUSF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인증과 키 교환을 관장하고, 그다음 이제 서빙 네트워크 쪽에서는 요 AMF가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걸 다 관리해요. 스마트폰이 지금 어디 있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지? 이걸 얘가 다 관장하고, 얘는 이제 AUSF의 카운터 파트로 이제 둘이서 이제 인증 보안 쪽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3IWF랑 CU가 있는데, CU는 뭐냐면 얘는 이제 그 기지국, 5G 기지국. 이거 5G 기지국은 또 여기서 RU, DU, CU는 아닌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지국이 그 5G 기지국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5G 코어망에 와이파이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5G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N3IWF는 이제 그런 난 3GPP, 3GPP에 포함이 안 되는 네트워크 장비인데, 얘가 코어망에 붙어가지고 5G망에 붙어서 같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요 N3IWF라고 하는 펑션이 커버를 해줘요. 예를 들면 블루투스가 5G에 붙을 수 있고요. 와이파이가 5G에 붙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쪽이 N3IWF. 그래서 얘의 단말은 진짜 막 우리가 보는 와이파이 단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 IoT 막 디바이스들 있죠. 뭐 드론, 그런 것들이 이제 얘랑 접근해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거 CU는 우리가 말 그대로 5G 폰. 그걸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5G 인증을 이제 좀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5G 인증은 크게 Primary Authentication, Secondary Authentication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Primary Authentication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스마트폰이 지금 이 이통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키를 하나 만들어요.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통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존재하거든요. 통신 채널들이. 이 스마트폰이 그 코어망과 접속하기 위해서 갖는 통신 채널이 적어도 미니멈 2개는 있어요. 하나가 이제 기지국이랑 통신하는 통신 채널이랑, 아까 얘기하는 저 코어망 쪽에서 AMF인가 걔랑 통신하는 통신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 트래픽을 관장하는 UPF라고 하는 애랑 걔랑 또 하는 통신하는 통신 채널이 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거 3개 채널 있잖아요. 그 3개 채널의 데이터 트래픽을 다 보호를 해야 되면 키가 필요해요. 그죠? 그 키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마스터 키가 KSEAF라고 하는 건데, 초기 인증을 거치고 나면 이 KSEAF가 만들어지고, 여기를 통해서 각각의 채널을 위한 키가 쫙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단말이 기지국이랑 통신할 때는 요 키를 쓰고, 코어망이랑 통신할 때는 요 키를 쓰고, 아까 얘기한 데이터 트래픽을 연결해주는 그 펑션이랑 통신할 때는 요 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키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마스터 키가 KSEAF인데 프라이머리 어센티케이션을 마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가지게 돼요.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통망에 접근해서 5G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증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슬라이스가 예를 들면 국방이랑 연결된 네트워크 슬라이스, 혹은 금융이랑 연결된 네트워크 슬라이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초기 인증, 그 인증 강도만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해요. 뭐 게임 같은 건 그럴 수 있는데, 국방이다, 아니면 국정원망이다, 아니면은 금융망,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망이다. 이럴 때는 요 인증 갖고는 좀 약한데 보안이, 그러면 이제 걔네가 이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인증을 요구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2차 인증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네트워크, 이통망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인증 강도가 아니라 실제 이통망에서 돌아가는 응용에 특화된 보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G 쪽 표준에서는 이 프라이머리 어센티케이션을 위해서 5G 아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EAP 아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5G 보안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인증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유저 이퀴먼트가 단말이에요. 단말이 이제 인증을 요청을 하면 이 SEF랑 AUSF 둘이서 이제 서빙 네트워크랑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면서 그 인증을 관장한다 그랬죠. 얘가 이제 사용자의 그 암호화된 임시값을 전달을 하면 이 AUSF에서 걔를 갖다가 이제 SIDF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치를 수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SIDF가 있구나 넘겨주면 SIDF가 그걸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ARPF가 이 수피를 가지고 어떤 인증 방식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증 방식을 설정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UE랑 AUSF, ARPF가 서로 상호 인증하면서 희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2차 인증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5G 독립망, 독립형 5G, 죄송합니다. 영어로 스탠드 언론 5G, 5G SA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에서 그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기술이 지금 딱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통사에서 도입을 한다 해서 이 기술이 막 발전했을 텐데 이게 스톱이 돼 있고 실제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있는데 이제 외국은 또 다르잖아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미국은 스탠드얼론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5G 이 독립형 5G 기술을 갖다가 적용도 하고 상용화도 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면 이 독립형 5G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짜냈고 이제 이통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사설망을 갖다가 더 체계화했어요. 그걸 특화망이라고 얘기하고 더 좋은 말로 이음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동통신할 때는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주파수를 갖다 쓸 수 있다. 어떤 특정된 공간에서 특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특화망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게 이제 도입이 되면 특정 기업에 속한 사람이나 디바이스가 접속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나만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이통사 5G 특화망이 있고 로컬 5G 특화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통사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통사의 뭐 이통망이라든지 이통상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돈을 받고 특화망을 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이통사 특화망이고 로컬 5G 특화망은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당연히 특화망을 하게 되면 이제 5G의 가장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다 도입할 수 있죠. 특히 보안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 유망하다. 그래서 작년에 특화망 관련된 과제가 엄청 쏟아져 나왔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올해 이제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 인증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 식품 인증하는 거를 갖다 지금은 이제 실사를 받아가지고 식약청에서 실사한 다음에 인증해 주잖아요.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하자. 공장에다가 센서를 놓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얘가 해썹의 인증 회사인지 아닌지 가려주자.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5G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보안을 이제 담당하는 걸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특화망 관련된 과제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의미 있는 게 특화망 사업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 5G 특화망 사업자가 1호, 2호가 선정됐는데 1호가 네이버고요. 2호가 LG CNS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5G 보안 연구회에서 7월 7, 8일 날 이제 보안 워크숍을 여는데 거기서 특화망 사례 1로 이제 네이버가 발표를 하고요. 특화망 사례 2를 LG CNS가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LG CNS 이제 담당자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를 만나러 오기로 했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쪽도 상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런 특화망 사업자를 통해서 특화망 사업이 활발해지면 5G 이제 독립형 5G 기술들이 훨씬 더 성숙되고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 더 이제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됐고 이 특화망이 그럼 우리 보안 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립형 5G의 장점인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보안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그래서 금융 특화망을 만들면 금융에 특화된 보안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국방 특화망을 만들면 국방에 필요한 보안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도입할 때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 2차 인증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데 과연 지금 표준으로 제시한 인증 프로토콜들이 국방을 하는데
괜찮은 거냐, 더 강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쪽에서는 이제 요새 양자 내성 암호죠. 이거 오타인데 양자 내성 암호 쪽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양자 컴퓨팅 공격에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5G에 도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 이제 제로 터치 방식의 지능형 보안 관리, 뭐 위험 수준에 따른 접근 통제, 뭐 이런 부분들, 뭐 동적 보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5G 특화망이 나오고 거기 속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보안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이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쪽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네. 좀 이제 통신하고 이제 5G 이런 쪽 관련해서 많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차, 2차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는 게 뭐 개인정보 보호 플러스 뭐 회사의 기밀 이런 유출이 이제 안 돼서 양자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해커들 같은 경우 보안망을 뚫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발출하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방어를 위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표준화된 거를 이제 만들어서 더 이상 아까 타살 특화망 이런 것처럼 아예 폐쇄화된 상태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더 공개돼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동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증 기술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2차 인증에서 뭐 원타임 패스워드라든지 아니면 생체인지 이런 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설 특화망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증이든 5G 특화망이든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응용을 도입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 네트워크에서 그 구축하고자 하는 응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응용을 그냥 현재 5G망에서 써도 될 건지 아니면 특화망을 도입할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특화망을 도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특화망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 인증만 가지고 이 보안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된 인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강화된 인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화된 인증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표준을 무시하고 할 수 있고 표준을 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5G 쪽에서 아까 이제 33.509 거기 그 표준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엄브렐라 하에서 이제 보안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뭐 세컨더리 어센티케이션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EAP 시리즈의 인증 프로토콜들을 별도로 이제 더 강화된 인증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 비밀번호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실제 우리 실생활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EAP 기반의 프로토콜로 그 변경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파이도라고 하는 그런 또 기술이 있는데, 그쪽을 갖다가 같이 연합해서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5G에서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G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그 보안 기술을 다 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방화벽도 있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5G에 새롭게 된 상황들 있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된다든지, 초저지원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의 종래 그 기술 갖고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된 이제 보안이 이제 계속 그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질문 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단 앞서 강연 정말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5G 기술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때 5G가 처음에 기술이 제안이 되었을 때 4G LTE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5G 기술이 더 추가 붙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나올 6G 기술에서도 현재 이제 발전하고 있는 뭐 MEC 말씀해주신 MEC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슬라이싱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LTE와 5G가 혼합되듯이 5G와 6G가 혼합된 형태로 처음에 6G가 등장하고 이렇게 5G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듯이 그 다음에도 이제 6G도 새로운 기술들이 더 추가로 나오는지 이런 동향으로 이렇게 같은 동향으로 좀 흘러갈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동통신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호환성 때문에 그 이전 기술, 이전 스마트폰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버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 꿈꾸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3G에서 그러니까 4G에서 꿈꿨던 게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거였는데 그게 5G에서 클라우드가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트워크 슬라이스 얘기하고 MEC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꽃을 피우는 건 저는 6G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다른 데로 6G로 간다 해서 이 기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더 진화된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슬라이스 형태가 아니라 더 진화된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표준으로 이제 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MEC도 더 이제 진화돼. 아까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있는 걸로 지금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진짜 기지국 단위로 있게 되면 뭐 국민대학교 엣지 하나 있고 뭐 이런 동마다 하나씩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진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만 짧게 하고 8 특화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게 네이버 프로젝트 광고였어요. 8 특화망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설계하는 건데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랑 참고하면은 이제 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2개의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허망이 계속 발전하면은 사업자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단점, 교수님이 생각하는 단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요, 이제 늘어난다는 건 좋은 소식인 게 5G 특화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디지털 대전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6G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그 재래의 그런 기술들이 다 바뀔 거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그 특화망이 나타나고 특화망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그런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좋은 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특화망을 통해서 기존의 IT 서비스가 혁명적으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선 좋은데 이제 그 경쟁이 이제 막 치열해지다 보면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주파수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허락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부분들이 있겠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죠. 지금은 온 국민이 평등하게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요 지역에서 요 주파수 대를 어떤 사업자가 딱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화망을 해요. 그러면 요 주파수는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가 여기서 제일 좋은 주파수를 샀어요. 그러면 국민대 학생들은 좋은데 국민대 인근 주민들은 그 주파수 못 쓰는 상황이 뭐 이런 것들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사업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 이제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또 부익부 빈익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저도 그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이제 종료해도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